네, 이번 순서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위안화의 급격한 강세를 들 수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달러당 7위안 돌파를 걱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중국의 외환 당국에서는 이 급격한 외화 유출을 막고자 몇 가지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살 때 거래액의 20%를 인민은행에 예치해 두도록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국계 은행들이 역내 위안화 예금을 일정 비율 예치하도록 하는 소위 지급준비율 제도였습니다. 이걸 근데 모두 해제하기로 했더군요. 이유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안화가 더 오를 것이다? 혹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북핵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등이 위안화의 중기적 강세에 걸림돌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전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오로지 달러 약세라고 하는 거시적 환경에 좀 더 연동이 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는 달러화가 앞으로 하락을 추구한다면 더 오른다는 말이고, 반대로 달러가 상승한다면 약세 반전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 실물 자산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달러에 대한 중기적 전망을 다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로존과 미국의 경제 정책은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이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대량적 재정 정책과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유럽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경기가 설령 좋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유럽의 재정 위기 때 미국에 비해서 양적 완화를 좀 더 늦게 시작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죠. 미스터 마켓의 자연 치유력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그냥 가버린 겁니다. 결국 유로존의 은행들과 국가 경제가 더 많이 다친 상황에서 늦게나마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난 2015년 3월이었죠. 그러다 보니 미국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라면 유동성의 공급이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략 8,900억 달러의 연준 자산이 4조 5천억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대략 85%가 다시 연준 창고로 되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3조 6천억 달러 정도의 신규 화폐가 발행됐고, 그중에서 3조 달러 정도는 다시 연준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6천억 달러의 순수 유동성이 시장으로 나올 수가 있었죠. 유로존은 어땠을까요? 적절한 시장 개입이 시장을 그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은행과 국가 경제에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수혈될 수밖에 없었죠. 대략 2조 유로가 시장으로 나왔고, 그중에 6천억 유로가 다시 환류되어 되돌아왔습니다. GDP 대비 너무 과도한 유동성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나온 유로화는 결국 1유로당 1.6달러였던 가치가 1유로당 1.1달러가 붕괴되는 수준까지 하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스페인이 3%대 강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근접하는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1% 성장률을 보였고, 내년에는 좀 더 성장해서 2.5%대까지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 발행에도 성공한 적이 있었죠. 결국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장은 유로존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위기를 상당 기간 동안 방치해뒀고, 이렇게 지체하다가 결국 미국에 비해 훨씬 더 작은 기간 안에 더 많은 유동성을 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제 반대로 ECB는 그 유동성을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과도하게 뿌려진 잉여 유동성에서 승수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이제 최근 달러와 약세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죠.
나름 안전자산이다라고 인정받던 달러인데요. 최근 북핵 리스트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금이나 무슨 뭐 다른 안전자산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빠르게 유동성을 회수해야만 한다는 그런 기대치를 머금고 있는 유로화의 초강세, 이게 원인이었던 겁니다. 물론 최근 달러는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점은 뭐 분명합니다. 게다가 오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FMC에서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고, 뭐 빠르면 올해 안에 개시될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자넷 옐런의 연임이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거든요. 그녀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자산 축소의 개시를 서둘러서 후임자가 가져야 될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축소는 12월 전후로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산 축소가 진행되게 되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화는 현재 가격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머징 통화의 중기적 강세, 또 기타 실물자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의 중기적 강세를 의미합니다. 네, 박문환 이사님 오늘 달러와 약세 관련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